네, 이브닝쇼 스페셜 DJ 대도서관입니다. 지금 항콩님이 라디오가 이렇게 라방을 하는구나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라방 혹시 두 분 라방이 뭔지 아십니까? 라디오 방송? 혹시 아십니까? 아닌가요? 이정미 의원님? 라디오 방송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라이브 생방송을 이제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세대가 그걸 드러나요. 네, 줄여서 인방 혹은 뭐 라방 뭐 여러 가지 말들로 라이브. 얘기를 하죠. 네, 항콩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디오 라방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십시오. 정치권의 핫 이슈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훈 전 통합당 의원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혹시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네. 대도서관 모르면 간첩이죠. 감사합니다. 보고 여기 싶었어요. 저도 대본에 써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여쭤본 네. 겁니다. 네. 근데 두 분도 이런 대담 자리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고 이렇게는- 보니까 그러네. 예. 그러네요. 싸우실 건 아니죠? 아니 뭐 저희는 네. 원래 싸우지 않습니다. 약간 뭐 싸우셔도 저희는 아니 뭐. 예전에 네. 국회 여성 당대표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민주당에는 추미애 대표님이 그러네요. 있었고 예. 이렇게 해서 여성 당대표들이 거기서 한번 안면이 포진하고 있으셨군요.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맞아.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해동 때도 여성들이 주르륵 간 적이 네. 있었죠. 아. 당대표 해동 때도. 네. 네, 그랬네요. 예. 그래도 여러 번 안면이 있으셔서 두 분 네. 굉장히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서로 당대표 예방할 때도 우리 이정미 네. 대표님도 그때 언니들 예. 찾아가는 기분으로. 그랬네요. 의원님들이 언니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교부가 3년 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을 대기 발령하고 즉각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 언급된 이 사건, 우리 외교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뭐 뉴질랜드 정부가 무례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저는 될까요? 좀 우리 외교부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필리핀에 통영사로 나가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대기 발령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외교부가 이 사건은 2017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3년이 지난 3년 전이죠. 사건. 근데 이제 작년 12월 말에 지금 필리핀 네. 문제가 되고 있는 필리핀 주 한국 필리핀 대사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계속 필리핀 대사 지금 우리나라로 보내라. 네. 체포에 협조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필리핀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작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빼가지고 필리핀에 총영사로 보내놨던 거가 우리가 참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된 그런 저는 사례라고 보고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여성이신데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보였을까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네. 외교관은 사실 우리나라의 얼굴을 그렇죠. 대표하는 정말 것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2017년 이 사건 이외에도 지금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이런 그 외교관 영사관에서 성추행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군요. 많아요. 2018년 굉장히 네. 보도된 것만 해도 네,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네.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이요?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뭐 싶은데. 없었던 일처럼 물론 뭐 CCBB는 가려져야 하겠지만 감봉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성추행 사건을 일정하게 이제 인정했다라는 인정한 거죠.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너무 처리 방식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또 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네. 뉴질랜드 차원에서도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몇 가지 국내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총선이 이제 다음 달에 있고 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2014년에 이와 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그 외교관을 면책 특권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그 소환해서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많이 그렇죠. 반감이 심했겠군요, 더. 뉴질랜드 국민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우리 정부는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네. 그런 국내 사정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네요. 뉴질랜드 정부가 이걸 계속 요구한 거는 뭐냐면 일단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거고 당사자가 수사에 이제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외교부의 그냥 당시 공식 입장은 뭐냐면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뭐라고 뉴질랜드 언론에 공식 답변을 했냐면 네. 수사에 응하고 말고는 개인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굉장히 뉴질랜드 국민들이 네. 분노한 거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된 거긴데 그렇게 성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또 우리나라의 얼굴인 외교관 그것도 총영사로 다른 나라에 또 보냈다는 거는 나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말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외교관들에게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이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면책특권이라는 게 공무를 행하다가 네.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해야지 개인 비위를 저질러 놓고 그걸 면책특권 사용하는 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공무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개인 비위까지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면책특권 내려놓고 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네. 그 당시에 외교관에 있었던 CCTV도 공개하겠다?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가려보자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이게 2002년도에 뉴질랜드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우리가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뉴질랜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뉴질랜드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응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정부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요청을 해온다면 네.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답도 정상 간 통화가 있고 일주일 만에 나온 답이에요. 그것도 너무 늦어요. 왜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정말 외교부 장관이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기대를 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성추행 관련된 뭐 어려움들을 네. 겪고 있으면서 이 외교관 문제도 조금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일이 이번에 제대로 또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제2, 그렇죠. 제3의 사건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은 사건이 많아요. 일어나네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벌백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드디어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정말 네, 이정미 의원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이 정부가 네. 또다시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준다.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종부세 한 1년 후에 종부세 세율을 높여가지고 조세 정책을 통해서 네. 뭔가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공급 정책 막 급하게 서두르면서 지금 뭐 용적률 250에서 500%로 높여주고 35층 제한구역을 50층까지 높여준다. 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다 어떤 아파트들이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한 10% 정도 되는 것을 공공주택으로 네. 기부 체납하라고는 했지만 그 숫자 너무 적고요. 결국은 강남 3구의 재건축 붐 다시 일으켜가지고 투기를 다시 과열시키는 이런 일밖에는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도권 가미를 좀 분산시키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 특히나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집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년층들입니다. 이 청년층들에 맞는 맞춤형 어떤 공급 정책이 아니라 다시 강남에 이렇게 규제 완화해서 네. 이게 2014년판 똑같은 이런 일이 한번 네.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또다시 어떤 투기의 붐을 조장하는 이런 결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혜은 의원님은요? 저는 이제 공급
확충밖에는 집값을 잡을 답이 없다. 아하. 세금은 집값을 잡는 대안이 아니다. 네. 세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쓰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도 집값 잡는 답은 아니다.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오늘 이 대책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왜요? 일단 시간 많이 걸리는 일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오래 걸리는 근데 거죠.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이게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첫째 내용을 보면 밖으로는 금방 막 공급이 늘어날 것처럼 포장이 돼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집값이 오르겠구나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이제 재건축이 풀린다 이렇게 되면 집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집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집값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또 공급이 별로 그렇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2배로 올리면 집은 2배로 늘어날 거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만 네. 실제 이게 다 민간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민간 건설업자와 재건축 조합이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늘어난 집 개수, 아파트 개수는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용적률을 2배로 올리면. 근데 문제는 그 늘어난 개수만큼의 70%까지는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예를 들면 네. 뭐 LH공사가 됐든 SH공사가 됐든 등등. 네. 그럼 공공기관이 가져가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등에게 공급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민간 건축 회사들, 건설회사들 또는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수익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다 거군요.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들 재건축에 뛰어들까? 왜냐하면 이미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네. 재건축의 갖가지 규제는 다 씌워놨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됐든 또 뭐 온갖 여러 가지 분양 관련한 규제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규제들을 다 그 허들을 넘으면서 결국은 기부 체납으로 다 뺏길 이런 재건축을 조합과 건설사가 뛰어들까? 네. 저는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많이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공급은 네. 많이 확충이 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대 그다음에 뭔가 포장한 공급이 막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서 호가는 또 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발표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평가는 이혜우 의원님이랑 같은 네. 생각이지만 두 분 다 부정인데 내용은 내용이 달라요. 좀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맞아요. 정반대입니다. 사실 그리고 기부 체납 70% 아니고 지금 10%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집값을 못 잡는 이유는 사실 전 국민의 어떤 주거 환경만큼 공공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택 문제만큼은 그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려요. 모든 개발을 다 민간 개발로 맡겨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값을 못 잡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부 같이 토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주택값만 그 시장에 내놓아서 중국처럼. 반값 네. 주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은 보금자리 주택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그게 예. 토지 임대부 분양의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리고 집을 사고 팔 때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뭔가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서 공급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 택지 개발의 어떤 규제들을 상당히 다 풀어주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일부 투기업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공급 정책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에서 오늘 발표된 것도 결국은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정미 대표님하고 저는 생각이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실수요가 있는 강남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해라. 네.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임대부 분양 왜냐하면 강남 세곡이나 내곡 등지에 네.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대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있었거든요. 네.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이 맞아요. 됐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해마다 연평균 어떻게 보면은 집값, 서울 집값, 아파트 값이 3% 4%밖에 오르지를 않았어요. 경제 성장률은 지금의 몇 배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원래 경제가 좋으면 집값이 같이 뛰어야 되는데도 그렇죠. 그때는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 정도가 됐는데도 집값은 3, 4%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코로나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집값은 뭐 1년에 13%, 15% 네.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싼 아파트, 반값 아파트를 대규모
대규모로 사람들 실수요가 몰리는 곳에 그냥 대량 물량 공급을 하면 네. 이걸 꾸준히 하면 집값은 잡힌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저는 그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대책이 의외로 나왔군요. 정반대의 대책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임대차 3법이 모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네. 이제 강력한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제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세입자가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평이 엇갈리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두 가지 유형이 달라요. 네. 재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와 새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세입자가 다릅니다. 네.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분간 2년 정도는 좋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재계약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규로 계약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네. 왜냐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3법 때문에도 줄지만 문제는 이 3법 이외에 그동안 23번의 이제 그 대책 중에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실거주 2년 조건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 집에 세를 놓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재건축 조합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서 양도세 어떻게 보면은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은 자기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장기 보유자로 분류가 돼서 자기가 양도세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1주택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집은 세놓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도 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전셋집을 자기가 돌아가게 해놓은 그 다른 제도들 때문에 이제는 전세 물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세가 줄죠. 네. 그래서 세입자도 두 가지 종류예요.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네. 그것도 앞으로 2년간 좋아요. 한 번 갱신 청구권밖에 못 쓰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내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물량이 줄어들고 값은 오르죠.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윤희숙 의원님 발언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통해서 화제됐죠.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세가 다 줄어들고 사람들 그 힘든 월세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이 이렇게 아니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그 월세 역전 현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네, 맞아요. 2019년 네. 기준으로 전세에 비해서 월세가 지금 60%까지 올라갔어요. 전세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전세 금액 자체가 집값의 거의 한 90% 그렇습니다. 이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택을 해서 전세를 살 건지 월세를 살 건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다 월세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이번 법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전세 주던 사람들도 다 월세로 돌려야지 이 집을 그냥 내놓지 않아야지. 전세 다 빼주고 그냥 우리 뭐 아들 딸들 살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될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뭐냐면 맞죠? 서울에 있는 자가주택자들의 지금 53%가 네.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야지만 이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목돈이 위해서 없어요. 보증금을 네. 내줄 목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뭐 몇 억씩 하는 전세값 네.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어요. 임차인한테 내줄 수 있나?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법안이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 계약을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줬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수요자들은 평균 3.2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 바뀌었다고 해도 0.8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늘려준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요번 송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저번 달인가에 이제 처분했거든요. 왜 처분하셨어요? 송대 사시지. 왜냐면은 이제 원래 송도에 살았는데 이제 집은 정작 저는 한남동에 사니까 왜냐면은 그렇구나. 일 때문에 멀리 살 수는 없어서. 대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전세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되게 싼 가격에 줬었죠. 그래서 근데 또 2년 더 늘려달라고 하시길래
또 그러시라고 또 하고 줄 수가 없으니까 돈 나가실 빼줄 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를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손해 보고 좀 팔았는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거는 장기적인 추세예요.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장기적인 추세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가 다 없어져 가지고 소멸이 되냐? 그러기는 어려워요. 목돈을 갖고 있지 않고 보증금을 네. 내줄 수가 없는 갭 투자자들도 많고 네. 또 전세가 나름의 유용한 측면이 있기 그죠. 때문에 확실히 서민들한테 완전히 전세가 소멸되지는 유리하죠. 않아요. 네. 그리고 집을 새 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돈 보증금을 받아서 굴리기도 좋고 다달이 월세를 받으러 다니고 또 월세를 안 주면 그걸 또 어떻게 매번 가서 네. 그러니까 돈이 저도 그게 많은 싫어서 사기가 싫어서 저도 그게 싫어서 그게 전세로 싫어서 그냥 받았어요. 전세로 받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전세의 유용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완전히 갑자기 소멸되지는 않죠. 네. 서서히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이 제도와 무관하게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왜 미래통합당에서 윤희숙 의원이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아니, 근데 사람들의 막 전세가 그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지니까 아쉬운 거지. 이제 만약에 저희 옛날 직원들만 하더라도 집을 구할 때 전세로 최대한 찾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꺼번에 내 집을 마련할 네. 목돈을 단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마련한 그 목돈을 가지고 전세로 갈아탔다가 내 집 마련을 하는 징검다리가 전세인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월세로는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건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일정하게 그나마 한 몇 억 정도 목돈을 갖고 그 다음 집을 보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전세를 하는 찾는 것. 사람이 네. 있는가 하면 청년층들 한 달에 몇백만 원, 200~300만 원 버는 네. 비정규직 청년층들 뭐 대출 전세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월세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월세를 월세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가보유 주택자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현금을 굴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월세를 선호를 하죠. 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전세를 시장에는 선호하죠.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각자의 상황의 여건에 맞게 네. 자기가 선택할 폭이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전 되게 신기한 케이스네요. 저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보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2년마다 꼬박꼬박 이사 가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서 계속 집을 옮겨 다녀요. 그래서 그냥 새로 사는데 보통 그러니까 저 같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정부가 무조건 자기가 가진 집에 자기가 살아라라고 강제하는 것도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거기가 맞지 않으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 거주하고 자기가 소유한 집을 세줄 수 있게 네.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걸 하지 못하게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좋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자 정책 얘기는 그럼 이쯤 하고요. 그 이혜훈 전 의원님, 이 예. 통합당 오늘 본회의장에서 퇴장은 안 했지만 그것도 투표도 안 하셨어요. 그죠? 계속 여당이 독주한다는 이 여론전으로만 좀 가도 문제가 근데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여당이 지금 너무 오만해요. 네. 상임위원장을 18대 0으로 가져간 것도 오만하지만 법안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러 명의 머리가 모여서 이 법안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발의 시점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들을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보완하고 해야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네. 땅을 치고 우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법안 심사 과정을 지금 다 생략하고 아예 그냥 표결로만 모든 걸 하잖아요. 네. 보완을 하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숫자 많다고 무조건 표결만 하고 있어요. 심사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는 표결은 굉장히 재앙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웅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사해야 됩니다. 심사해야 된다는 건 지금 정의당도 같은 사실 입장이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처리를 할 때 네. 뭐 미래통합당은 아예 뭐 안 들어왔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라 보는데 네. 정의당의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현재의 정부 여당 안보다 임차인 보호권을 좀 더 강화하는 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대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의당 안은 이런데 민주당 안은 어떻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정의당은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법안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을 정말 한 문제가 거예요. 이런 많아요. 말씀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약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속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지만 네. 저도 20대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2박 3일씩 밤새 가면서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논의하면 돼요. 근데 아예 그런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번 과정에 대한 평가를 네.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18대 0으로 다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미래통합당도 사실 그 상임위 논의를 다시 해서 네.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다시 배분을 하자 이런 논의 들어오셔가지고 좀 뭔가 정상적인 어떤 그 회의 절차에 저도 결합을 그랬으면 해야 된다고 좋겠어요.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심사 없는 법안 통과는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당에서 왜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연대를 제안하자. 뭐 네. 연대를 제안한다. 뭐 이런 제안이 있던데 그 김종대 전 의원 말처럼 통합당의 욕심일 뿐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는 할 수가 있지만 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정책적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섞일 수가 없는 약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아무리 두둥겨 패도 네. 보고 있으면 부동산 기득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님 뭐 6년 만에 23억 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국민들이 정말 입을 떡 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근데 뭐 모든 네. 걸 다 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사안별로 원포인트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이 좀 시간 너무 짧네요. 많이 갔죠.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